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의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최근에 미국에서 국채 금리도 떨어지질 않고 있고 물가는 내려오고 있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는 내려오질 않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올라가고 있는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식을 좀 키워드리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513님 나이 50이 되는 생일 맞으셨다고 하네요. 기분이 참 이상하시다고요. 앞자리가 4에서 5가 되니까 진짜 중년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저도 이제 50이 얼마 안 남은 거냐 이렇게 보내주신 분 계셨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9308님은 러닝하면서 함께 들으신다고 하시네요. 오, 예, 정답? 근데 오답을 보내주셨구나. 예, 국채라고. 특히 국채라고 오답 써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이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613님은 입원 중이신 어르신이 따뜻한 두유 한 팩 건네주시네요. 마음까지 따뜻한 하루입니다. 라고. 병원에 계신가 봅니다. 간호사분이신가?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또 KBS 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2474.9 한 0.2% 강보합 상황, 코스닥은 0.2% 약보합 상황, 687.9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 급반등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한 0.7% 강보합 정도로 57,1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크게 급등락하는 종목이 시총 상위에서는 보이질 않네요. 코스닥 내부에서는 어저께 많이 올랐던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또 반락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좀 종목별로 좀 나뉘는 흐름들,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원탁의 기자들 K에서도 젊은 세대 CEO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음식점 가면은 젊은 직원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카드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체 자영업자의 약 20%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자영업 시장에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창업 트렌드도 MZ세대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부대찌개 전문점 4곳을 운영하는 부대옥 임성식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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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식 대표님은 M세대가 아니라 Z세대네요.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면 만으로 31살. 31살. 근데 벌써 점포가 4곳이에요. 네, 장사 경력은 한 7년 정도 되고요. 예. 네, 지금 매장은 4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목소리가 93년? 목소리는 이제 낮으신 편이에요. 오전이라 일부러 좀 이렇게 낮게 내쳤으니까 좀 밝게 하겠습니다. 93년생이십니다. 근데 지금 93년생이면 친구들은 뭐 입사한 친구들은 뭐 사원이나 대리급 이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뭐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뭐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직도 사실 쉽지가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 7년 차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20대 때 창업을 했다는 얘긴데? 26살 때 첫 창업을 했었으니까. 아니,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뭐 처음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창업을 왜 뭐 언제부터 왜 하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 제가 20대 때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뭐 짧고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제 20대 때는 좀 집안 형편이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가진 것도 없고 좀 배운 것도 없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군입대를 좀 빠르게 하고 뭐 전역 후에는 그러니까 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뭐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역하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제 티켓 값만 벌어서 이제 무작정 그냥 그때 호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근데 사실 그게 좀 대형 뭐 어떤 사고라면 사고였던 게. 근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라고 이제 호주 가는 학생들은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도 네.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근데 여기서 큰 돈을 모아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저는 영어를 진짜 ABCD밖에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사실 몸만 갔었거든요. 뭐 그때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아니요, 공부하러 목적이 공부도 아 아니었고 그래요? 그냥 정말 그냥 갔어요. 네네. 네, 그때 이제 한 호주 도착했을 때가 이제 제 지갑에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영어도 못하고 해서 제가 그때 첫날 이튿날 2박 3일 동안 그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일자리 구하기 전까지. 네, 근데 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영어를 못해도 일할 수 있는 그 농장을 좀 알게 됐어요. 거기 농장에서 일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뭐 거기서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수확하는 만큼 이제 페이가 되는 과수원 같은. 네, 그러니까 내가 따내는 만큼 네. 돈도 따낼 수 있다. 그렇죠. 얼마나 혹시? 거의 뭐 죽기 살기로 했죠. 그때 뭐 한 이제 뭐 거기 일하는 워커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네. 거의 뭐 독보적 1등을 거기서 일하는 동안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수확량 1등. 네, 그렇죠. 꾸준히 네,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2억 원을 모아왔다고요? 호주에서. 2억 거의 2억 가까이 모았죠. 그때. 당시 그럼 비슷하게 그 워킹홀리데이 떠났던 그 학생들은 한 3년이면 얼마쯤 벌어서 오는 그런 거였어요? 모아서 가져가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쓰고 갔다 거의.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2억 원을 일하면서 모을 정도면 거의 안 쓰고 일은 최고로 열심히 했고 거의 그거네요.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3년 20대 때 3년 반 동안 호주에 있었던 생활은 저한테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냥 돈만 벌고 왔습니다. 거의 이런 이야기는 한 5, 60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성공 예감이 아니라 성공 시대에 나오셔서 하는 그런 목소리 같기도 한데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에서 좀 이제 특이한 돌아와서? 사례잖아요. 이제 또 큰 돈도 모아왔고. 많이 이제 부러워했죠. 이제 뭐 주변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근데 그게 사업의 미천이 됐던 걸로도 알고 있고 도승욱 대표님.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젊은 경영자들, 젊은 자영업자들 네. 많이 나타나는 추세예요. 네, 그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는데 신한카드가 2030 세대 청년 창업 동향을 분석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전체 그 가맹점 중에 2030 세대의 비중이 17.8%를 차지했답니다. 거의 20%에 육박을 했고요. 네, 이 중에 좀 요식업에 좀 비중이 높았는데 20대는 한 52%, 30대는 42% 정도가 요식업에서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고 일반 독립 창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특히 좀 MZ 세대의 비중이 높아요. 이거는 본사들이 MZ 세대 사장님을 좀 선호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네. 젊은 사장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뭐 45세 미만의 점주만 모집한다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어서 약간 논란도 됐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 MZ 세대 자영업자들이 뭐 좀 제멋대로 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매뉴얼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오히려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MZ 세대를 선호한다. 대신에 이제 MZ 세대는 이 서구적 쌍무주의가 있다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만든 매뉴얼을 나도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은 지킨다. 그런데 본사가 뭔가 갑질을 하거나 잘못하면 안 참는다. 이거는 계약서대로 뭐 고소를 하든지 해서 딱 정말 원칙주의로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게 이제 본사들의 반응이었고 또 요즘 MZ 세대 창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또 퇴사 열풍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또는 공무원이 됐다가도 요즘은 뭐 철밥통 깨고 그냥 퇴사하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근데 창업을 하는 접근 방식이 좀 기성세대랑 다른 게 기성세대는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목적이 많은데 네. 젊은 분들은 지금 임성식 대표처럼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창업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돈을 더 모아서 아예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장기로 보고 접근하는 분들이 더 큰 많습니다. 꿈을 꾸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왜 그 조용한 퇴사, 네.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어디선가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떠난다. 네.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청년 공무원들의 퇴사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네. 임용 5년 차 이하의 그 공무원들이 퇴직률이 2019년에는 5%가 안 됐는데 2022년에는 거의 9% 가까이, 예, 3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또 앞으로 더 청년 창업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게 내년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러면서 한 18개월 복무하고 나오면은 한 2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군 공군은 한 2, 3개월 더 근무하니까 3천만 원 가까이 복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친한 이제 장병들 한 서너 명 이제 동업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모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뭐라도 해볼 수 있다. 이게 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라떼는 얘기 안 했었는데 네. 저 때는 병장 월급 한 8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때 한 2만 원 됐습니다. PX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네. 라떼는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한테 2,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된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게 일단 기대되는 건 청년 창업의 장점은 좀 기성세대보다 배달앱이나 SNS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 네. 그리고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글로벌 감각도 있고 해외 여행도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트렌드에 밟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기성세대보다 유리한데 단점은 이제 모아놓은 자금이 아무래도 퇴직금보다는 적을 테니까 뭐 이제 그래서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조건으로 창업하기는 좀 어려워요. 시작부터 크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좀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고 성공률이 더 높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제 이건 스타트업 통계긴 한데 한 사회 경험 10년 정도 한 40세 안팎의 창업자가 제일 성공률이 높다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임성식 대표님 같은 케이스는 매우 드문 사례. 그렇죠. 매우 드문 사례. 혹시 네. 들으시면서 물론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돈도 모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또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청년 창업에 도움될 만한 어떤 좀 네.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이제 지자체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뭐 강원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청년들. 지자체에서. 네. 그리고 청년의 나이도 전에는 39세까지였는데 요즘은 45세까지로 좀 확대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사관 학교라고 해서 이제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면서 교육도 해주는 이제 선배 창업가들 멘토링도 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지자체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식 대표님은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거나 주변에 어떤 창업 자금 이런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내가 모았다. 예. 정말 드문 사례죠. 괜히 여쭤봤네. 민망하게. 이정옥님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들과 동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권혁성님은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보기 드문 청년 일세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용희님도 성공의 뒤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192님 임성식 대표님이 그 3년 동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2억 원 모아왔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도 호주에서 2년 동안 일하다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서울 돌아올 차비도 없다고 해서 제 차로 데리고 왔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릅니다라고. 아 이거 실제 이야기시죠? 임성식 대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근데 처음에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먼저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제 프랜차이즈 김밥집이었고요. 네. 네,
근데 김밥집이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네. 잘 됐던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첫 장사다 보니까 좀 이제 간절한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작은 김밥집. 네, 그렇죠. 김밥집 규모는 거의 한 13평 정도 좀 작은 규모였고. 13평 뭐 작진 않. 근데 배달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막 뭐 일 매출 목표를 뭐 100만 원으로 잡으면은 네. 100만 원 팔 때까지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좀 간절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호주에서 고생했던 그 기간이 그때 이제 제가 이 돈에 대한 좀 소중함을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소중한 내 돈. 20대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잘 지킬까 뭐 이랬던 그 간절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첫 장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달도 직접 했다고요? 네, 그때 제가 18년도에 첫 창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뭐 배달, 김밥 배달 뭐 흔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김밥 배달이라는 게 그렇게 막 활성화돼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배달을 처음에 한다 했을 때도 이제 본사 측에서 좀 말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는 이제 배달에 적합하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밀어붙였죠. 저 김밥집은 상대적으로 소액일 테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제 브랜드도 뭐 이미지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안 하는 브랜드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밀어붙여서 이제 배달도 제가 이제 뭐 직접 시작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배달을. 네, 배달 시장 자체가 그렇게 그때 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차별점을 뒀던 것 같아요 배달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배달을 시켜먹는 고객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제 저는 좀 더 친절하게 직접 배달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뭐 배달 완료되면 좀 이렇게 뭐 장문에 이렇게 감사의 문자도 남기고 예, 그 당시에는 가게에서 제가 직접 배달이 가능했었던 시스템이었어가지고 현재는 이제 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제 뭐 배민원 뭐 이런 걸 밀고 있어서 이제 개인 매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건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랬었던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한테 큰 호재였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중심으로 하니까. 예, 그러니까 매장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뭐 홀 매출에 대한 비중을 또 크게 두진 않았는데 홀 매출은 물론 줄어들었죠 코로나 때. 근데 이제 거의 배달 매출이 거의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김밥을 배달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또 테스트도 해봤고 또 진짜 뭐 사실 이제 배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직원 혹은 이제 배달 전문 기사라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장이라는 티를 더 많이 냈던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라는 티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고객 감동을 노렸던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음식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젊은 친구가 배달 온 사람이 배달 기사든 사장이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네. 어찌 되든 간에 저 집에서 시키면 근데 이제 고객님은 아실 배달 한 거죠. 줄도 그죠? 내가 네. 따뜻하게 정성껏 먹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전달이 되게. 그래서 실제 그럼 단골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 동네 자체에서 전체 카테고리 거의 1, 2등을 주문수로 뭐 치킨, 피자 뭐 다 통틀어서 주문수로 거의 전체 뭐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치킨 한 김밥은. 마리를 튀겨서 팔아도 장사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김밥에서도 나오네요. 그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이 배달된 상태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일반 배달원들은 그냥 뭐 좀 상대적으로 막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그렇죠. 흐트러지고 뭐 옆구리 터지고 김밥이 그럴 수 있는데 맞아. 진짜. 임성식 대표는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흐트러지게 빨리 갖다 드릴 수 있을까 그걸 테스트하려고 뭐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뭐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뭐 이런 연구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밥 몇 줄 배달하는데도 네네. 정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요. 당연히. 제 거잖아요. 네. 근데 잘 됐나 봅니다. 김밥집을 이제 권리금을 좀 받고 파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때 뭐 장사가 잘 됐으니까. 네, 그래서 권리금도 꽤 많이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운이 그게 더 큰 일을 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김밥집을 계속 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김밥집으로는 여기가 나에겐 한계다. 아니요, 김밥집이라기보다는 이런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해보자. 그래요. 노승욱 대표님,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은 사장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주로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 대표로 지금 민성식 대표도 성장을 한 케이스고 어떤 분은 30대에 이제 점주가 돼서 그 가맹 본사를 인수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망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점주한테 그냥 이제 우리 거를 이제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다른 가맹점에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아우르면서 네, 그렇게 또 본사 대표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젊은 점주 20대 30대 점주들의 사업 영위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요거를 뭐 좀 생계형으로 하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면은 이제 계속 하자 이런 주의인데 젊은 분들은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더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도 높고 또 이제 다른 사업 계획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행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식 대표님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수확량 1등, 예, 그리고 김밥 배달도 1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부대찌개 이제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요식업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예, 그래서 그렇죠. 요식은 당연히 그 맛있어야 되는 거고요. 뭔가 좀 특별한 맛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예. 손맛이 좋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편견 아닌 편견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또 준비를 하셨나요? 맛 측면에서.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뭐 요리를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요리를 뭐 잘 하지도 않고 칼질도 아직 좀 많이 서투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흉내 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요리 실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요리랑 좀 장사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요리와 장사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맛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은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다. 맛은 무조건 기본으로 잡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뭐 어떻게 팔지를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게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부대찌개라고 하면은 뭐 부대찌개라는 뭐 대중적인 음식을 뭐 어떻게 왜 뭐 접근성 좋고 가성비 좋게 팔자. 약간 네, 이런 네. 장사의 마인드로.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이제 부대찌개도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고 부대찌개 가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좀 차별화 포인트로 잡으신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 크게 차별화 둘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대찌개 전문점도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부대찌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부대찌개를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먹어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봤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김밥집을 엑시트하고 이제 제 부대옥을 이제 런칭할 때 삼시세끼 이제 부대찌개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다른 음식 자체를 아예 안 먹었어요. 다른 음식 먹으면 배불러서 부대찌개 못 먹을까봐. 와, 그 정도. 정말 부대찌개만 먹었어요. 그것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제가 해 먹어도 보고 저만의 레시피를 찾으려고 계속 해 먹어 보면서 그런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기본적으로 잡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 차별점을 계속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흐트러질까봐 다른 부대찌개 집들과는 조금 깔끔한 인테리어와 뭐 식당 분위기 이런 거를 조금 과하지 않게 녹여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대옥에. 부대찌개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철저하게 연구했다.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네. 엉뚱한 질문 좀 드려보자면 거의 뭐 백종원 씨 앞에서도 이제 저는 흘리지 않을 정도로? 부대찌개는 제가 만든 부대찌개 제일 맛있다 생각합니다. 오, 야,
역시 도발적이네요. 부대찌개 하나만큼은 내가 백종원 대표보다 낫다. 혹시 젊은 사장이라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임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첫 창업 때부터 이제 우리 임원뻘 되는 분들이랑 일을 해왔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휘둘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젊은 게 이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휘둘렸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존중하고 계속 배움의 자세로 직원들한테 다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직원보다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직원들은 이제 뭐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 젊고 잘하는 사장님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또 그걸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손님들이 보는 이 젊은 사장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김밥집 했을 때도 20대였고 네, 김밥집 그 엑시트 한 게 몇 년? 22년도였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재작년.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고 네. 어떻습니까? 손님들의 반응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왜 드라마에 나오듯이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현장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할 때는 좀 약간 사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장인데 직원인 척을 하는 거죠 계속. 딱 봐도 이제 네. 뭐 외모만 보면 알바생일 수 있어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뭐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면은 제가 뭐 여기 뭐 직원인데 이렇게 뭐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좀 더 그 문제 되는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소를 해드리면은 어떻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사장이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직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장 직원 잘 뒀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가게에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좀 많이 내려놓고 무조건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렇게 사장님처럼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보면은 저도 이제 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 자제분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일하는 거에서 하나하나 행동이 또 미래가 보이기도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노승욱 대표님이 지켜보기엔 어때요? 뭐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창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나. 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을 이제 20대부터 뭐 60대 분들까지 만나봤는데 일단 젊은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요새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2030. 네, 이분들은 기성세대 분들보다 좀 데이터를 강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구적, 논리적, 쌍무주의 이런 계약에 기반한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좀 인간적인 유대감,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선호를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신선하다 느꼈던 게 20대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점주분들하고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가맹 점주가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본사의 전 직원이 대표까지 다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거긴 본사의 대표가 MZ세대여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 1세대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사실 숨어 있거든요. 점주들을 잘 안 만나고 직원들 통해서 소통하고 이러는데 직원들이 답변하는 거를 이제 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진부터 직원 그리고 가맹 점주들까지 다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좀 연세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분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제 요구를 하면 목욕탕 가자 그래요. 진짜 옛날 방식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우나 가자고. 예, 네. 아니 뭐 그 목욕이 목적이 아니라 녹음기 숨겨놨을까봐 이제 내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면 무장해제하자 이런 맥락이었는데 젊은 분들은 오히려 제 앞에서 자기가 먼저 녹음기를 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로 만났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당신도 녹음할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런 네,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MZ 세대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그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예. 뭐 솔직하게. 나중에 또 딴 말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방식은 조금씩은 다르다. 근데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사실 이제 자영업 시장 우리나라 너무 이제 과포화 상태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젊은 세대들까지 자영업에 뛰어든다. 특히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진짜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는데 이제 젊은 창업자라고 더 잘한다, 성공한다 이런 통계는 아직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연구가 앞으로는 좀 이제 이뤄질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사례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근데 앞으로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젊은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싶은 게 이제 저성장,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조직 문화에 실망한 MZ 세대의 퇴사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군인들의 월급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중물을 이제 모아서 나오는 젊은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미국 사례를 보면 이런 방향성으로 갔더라고요.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맘앤팝 스토어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중장년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게 미국에서도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미국 프랜차이즈 이제 그 협회장한테 들은 건데요. 90년쯤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거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젊고 뭐 이제 가방끈도 길고 경영 회계 이런 거를 전공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도 단순히 생계형으로만 하지 않고 더 전문적으로 이거를 발판으로 임석시 대표처럼 이제 다음 사업을 기대하고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점포 점주가 확대되고 또 다브랜드로 확장하고 이제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이제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미국의 30년 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년 창업이 늘어나는 거를 예상을 했을 때 이제 기성세대 분들도 청년 창업자분들의 장점을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 푸드테크 이런 것도 더 활용을 해야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제 음식 장사에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청년 창업자들이 사실 자본의 열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랄지 뭐 카페랄지 이런 차별화가 어려운 업종에서는 비교 우위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식업은 뭐 컨셉이나 뭐 메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걸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요식업이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제 성공하신 분들,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약간의 좀 생존 편향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임성식 대표님은 잘 되고 계시고 또 20대 때 시작을 했고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보다 젊었을 때 이렇게 자영업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건 좀 말리고 싶고요. 장사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요. 너무 외롭고 끝없는 인내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93년생의 목소리에서 정말 끝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옆에 지금 라디오 정보센터 준비하시는 분께서 쳐다보셨어요. 어떤 사람인가. 얼굴이 궁금한 목소리. 그러니까 보통 멘탈로 사실 장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이거 뭐 그래도 이제 첫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좀 더 젊은 나이에 하는 거를 굳이 해야겠다고 하면 추천드리죠. 저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악발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까? 근성이 있다는 얘기? 좀, 뭐 미친놈이라는 내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약간 좀 쟤는 이제 뭐 무인도에 떨어뜨려놔도 생존할 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어렸을 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빠져들면은 확실히 승부를 봐야 하는. 또 본인이 그걸 또 이겨내고 성과를 내고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성공했겠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마 호주에서 그 과수원에 있었어도
예, 수학량 1등. 농장주가 됐겠죠 그때. 거의 뭐 피카소네. 피카소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1등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가게를 하나를 하다가, 그러니까 남의 기업 그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매장 4개를 하고 이걸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렇죠. 장사에서 경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큰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스스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뭐 사업가 느낌보다는 장사꾼 기질에 좀 가까운데 저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모습을.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예비 점주들한테는 뭐 어떻게 평가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저도 스스로 뭐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뭐 그런 모습 얼른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되려면 네. 사업으로 하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맹점을 또 모집을 하려면 자본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본 필요하죠. 다 준비는 준비 다 됐고 사실 아까도 여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느껴지지. 저는 일단 현재 빚은 없습니다. 모든 매장은 시작할 때부터 빚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뭐 예비 점주들한테도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첫 창업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예, 자기 자본금 플러스 이제 여유 자금은 꼭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거의 뭐 100%다 올인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너무 빠듯빠듯하게 여기서 끌어쓰고 저기서 끌어쓰고 이러지 마시고 자기 이제 그 자본금 안에 여유금 좀 빼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대찌개 전문점도 한 곳이 잘 돼서 거기서 또 여유 자금으로 또 한 곳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조금 부채를 끼고 네.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부채가 적정한 부채는 뭐 사업 확장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저 임성식 대표가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성향 자체가 좀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임성식 대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 예, 진짜 근성 있는 1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장사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대표님께서 이제 뭐 제가 뭐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제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장사를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절실하게. 너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노승우 대표님이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주변에서 보면 네. 창업하실 때도 그냥 뭔가 여유 있게 혹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많이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많이 봤다고 그때 네네. 말씀해 주셨었는데 진짜 간절함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네.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자영업, 이제 외식업 이쪽이 그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채널이다. 예, 마지막 허용된 사다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 외식업은 좀 이제 그런 어렵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게 이제 포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사실 그 경쟁에 허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발주자로 시작하시면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별화만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으면 그런 아이템만 있으면 이 경쟁 강도 자체는 그 숫자만큼은 그 포화된 만큼은 아니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점점 진짜 경쟁 강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이를 떠나서 네. 누구나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또 해야 된다는 네네. 거고요. 또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또 확장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임성식 대표처럼 이제 뭐 가맹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본인의 직영점을 계속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네네. 텐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느 게 낫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게 그 아이템에 따라서 또는 그 매뉴얼이 얼만큼 시스템화돼 있냐 또 이제 점주분들이 가맹점으로 확장을 하려면 이게 좀 간소화돼야 되는데 막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사고를 꼬아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면은 이렇게 가맹점 확장이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본사가 벌어가는 마진이 또 많지가 않아요. 이게 원두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카페는 직영으로 늘리는 게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성식 대표님은 이제 저희 처음으로 라디오 같이 하셨는데 본인의 꿈은 어디까지입니까? 93년생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가맹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뭐 함께 협업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점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부대찌개 뭐 부대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뭐 저희 브랜드 슬로건 아래에서 뭐 약간 좀 다양한 형태의 찌개나 뭐 탕, 국물 베이스의 브랜드를 뭐 또 런칭 한번 기회가 되면 런칭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조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매출 100억, 더 나아가서 뭐 1000억, 1조 야, 회사가 되는 것이 큰 목표이고 꿈을 또 크게. 포부입니다. 아, 지금 청취자 몇몇 분께서 그 임성식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부대찌개 전문점도 벌써 찾으셨네. 그래서 가서 이제 사장 나오라 그러시나.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6118님은 저희 집 자녀들도 헤어샵을 하는데 어려운 점 참 말도 못해요. 진심이 묻어난 한마디 한마디 감격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창톡의 노승욱 대표 그리고 부대옥 임성식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상법이었는데요. 아이디 CK83님,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면 왜 상법에 따르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그런 법이고요. 네. 상법은 상업적 활동 혹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네. 그런데 민법은 일반법이고요.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먼저 우선해서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4079님, 주식회사는 법으로 보호받는 특혜도 있다고 봅니다. 주주만 위한다면 근로자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거기에 네. 회사를 위하여뿐만이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을 전달해 드렸을 때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투입한 사람과 네. 노동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별개이거든요. 투자금을 출자한 사람이 주주인 거죠. 그 기업의 소유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일 그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관계이냐 소유 관계이냐 네. 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뭐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네.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네. 교섭할 권리도 있고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져 있는 거죠.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의 주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네. 측면이 최근에 또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이사님, 다른 나라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까지 보장하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주요 20개국, 즉 G20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률이나 판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모범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을 단순히 회사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이 법의 원문을 보면 해당 조항에 있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요. 미국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이런 의무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상법 그대로 판례를 통해서 일반 주주를 보호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판례가 사법부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법을 아예 바꾸자. 그래서 네. 거기에다 주주를 명기하자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벌이나 아니면 이제 오너가의 승계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계속 개편하고 회사를 분할했다, 합병했다, 혹은 쪼개기 상장을 해도 이게 일반 주주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는데 대주주 일가에게는 아주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관련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걸어도 사법부에서는 이게 경영상 판단이다. 경영상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를 내려버리니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법 조문 자체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